1953년 3월 어느 날 세계 최강 대국의 지도자가 별장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몸은 반쯤 마비되어 있었고 의식은 희미했는데 가장 기이한 건 그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경호원들은 방 안에 들어가고도 한참을 서성였고 급히 불려온 최고위 간부들은 상황을 확인하고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의사를 부르자는 말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수십 년간 공포 정치를 펼쳐온 독재자 앞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 남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나흘을 버티다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잔혹한 권력자 중 한 명이 어떻게 자신이 구축한 공포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탈린의 권력 장악은 192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의 창시자 레닌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는데 스탈린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당내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나갔죠. 서기장이라는 직함은 표면적으로는 행정직에 불과했지만 스탈린은 이 자리를 통해 인사권을 장악했고 경쟁자들을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레닌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1924년 사망했을 때 스탈린은 이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올라 있었죠. 스탈린 치하에 소련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30년대 대숙청 기간에는 수십만 명이 처형당했고 수백만 명이 강제노동 수용소인 굴락으로 끌려갔는데 희생자 중에는 군장성, 당 간부, 지식인은 물론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역 혐의는 날조되기 일쑤였고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스탈린의 편집증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져서 측근들조차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대기근 역시 스탈린 정권의 대표적인 범죄로 꼽힙니다. 1932년에서 1933년 사이 소련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강제로 징발하면서 농민들의 이동까지 제한했는데 그 결과 최소 300만 명에서 많게는 700만 명까지 추산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한 이 인위적 기근은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홀로도모르, 즉 굶주림에 의한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죠. 스탈린 통치의 핵심 메커니즘은 상호 불신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이웃을 밀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밀고 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대화를 조심해야 했고 농담 한마디가 시베리아행 티켓이 될 수 있었죠. 이런 촘촘한 감시망 덕분에 스탈린은 30년 가까이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시스템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역설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1950년대 초반 스탈린의 의심은 의료계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는 의사들을 점점 더 불신했는데 1952년에는 주치의가 업무량을 줄이라고 조언하자 그를 체포해버렸죠. 이듬해 초에는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크렘린의 고위급 의사들이 소련 지도부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대거 체포된 건데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이 의사들은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소련 전역에 반유대주의 히스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크렘린 주변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죠. 스탈린은 자신의 후계 구도에 대해 일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오직 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계자를 공식 지명하는 순간 그 사람 주변으로 세력이 모이고 스탈린 자신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측근들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누구도 너무 강해지지 못하도록 균형을 조절했는데 이 전략이 그가 쓰러졌을 때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1953년 2월 마지막 밤 스탈린은 모스크바 외곽의 별장에서 측근들과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련 권력 서열 상위권의 인물들이 모여 있었는데 부수상 말렌코프, 당 간부 흐루쇼프, 비밀경찰 수장 베리아, 국방장관 불가닌 등이었죠. 밤새 이어진 술자리가 끝난 건 다음 날 동이틀 무렵이었고 손님들이 떠날 때 스탈린은 평소와 다름없이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73세의 노인치고는 놀라운 체력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떠도 스탈린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스탈린이 늦잠을 자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후가 되고 저녁이 다가와도 여전히 침묵이 계속되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건데, 스탈린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월권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녁 늦게 한 경호원이 용기를 내어 방에 들어갔고 그가 발견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식은 있는 것 같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경호원들은 그를 소파로 옮겼지만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의사를 부르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스탈린의 명시적 승인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경호원들은 일단 최고위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말렌코프와 베리아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소파에 누워있는 스탈린이었는데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긴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크게 위급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두 사람은 상황을 확인하고도 의사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스탈린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이라고 판단했고 괜히 의사를 불러서 소동을 피웠다가 스탈린이 깨어난 후 화를 내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흐루쇼프와 불가닌도 도착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4명의 최고 권력자들은 스탈린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결정이 스탈린의 운명을 결정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인 질환인데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버린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스탈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마침내 보건부에 연락이 갔고 그제야 의사를 부르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의사를 부르느냐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크렘린 의사들이 대거 체포된 상황에서 누가 선뜻 스탈린을 치료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치료하다 실패하면 암살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고 성공해도 나중에 무슨 트집을 잡힐지 모르는데요. 결국 보건부 장관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선발되었고 그들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스탈린이 쓰러진 지 거의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의사들이 진찰을 시작했을 때 스탈린의 상태는 이미 심각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혈압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으며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죠. 의사들은 뇌출혈을 의심했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의 한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환자가 스탈린이라는 사실이 모든 판단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공격적인 치료를 시도했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의사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요.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처치를 시도하는 정도였습니다. 스탈린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보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딸 스베틀라나는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아들 바실리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착해서 의사들에게 고함을 지르다가 결국 밖으로 내보내져야 했죠. 스탈린은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그의 첫째 아들 야코프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포로가 되었을 때 스탈린이 교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군은 병사와 교환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논리였죠. 3월 2일부터 5일까지 스탈린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며 서서히 생을 마감해갔습니다. 가끔 눈을 뜨기도 했는데 후일 흐루쇼프의 회고에 따르면 그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30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남자가 이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자신의 측근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측근들 중 적어도 일부는 그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을 텐데 스탈린이 살아남으면 자신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뻔했으니까요. 1953년 3월 5일 저녁 스탈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공식 사인은 뇌출혈이었고 발견된 지 나흘 만이었죠. 만약 처음 쓰러졌을 때 즉시 의료진이 투입되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는데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스탈린이 평생 구축한 공포와 불신의 체제가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탈린 사후 권력은 일시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말렌코프가 총리직을, 베리아가 내무부를, 흐루쇼프가 당 서기장직을 맡는 집단 지도 체제가 출범했는데 이 불안정한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죠. 가장 먼저 제거된 것은 베리아였습니다. 스탈린의 비밀경찰 수장으로서 무수한 숙청을 집행했던 그는 스탈린 사망 직후 동료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같은 해 12월 총살당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권력 투쟁의 최종 승자는 흐루쇼프였습니다. 1년여에 걸친 암투 끝에 그는 소련의 새로운 실권자로 부상했고 1956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역사적인 비밀 연설을 통해 스탈린의 범죄를 폭로했죠. 굴라그의 실상,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 개인 숭배의 해악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소련은 탈스탈린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들은 개명되었고 그의 시신은 레닌묘에서 옮겨져 크렘린 벽 아래에 다시 묻혔습니다. 스탈린의 마지막 나흘은 그의 전체 통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그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죠. 그는 모든 결정권을 자신에게 집중시켰고 그래서 그가 무력해졌을 때 누구도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료계를 탄압했고 그 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었죠. 권력의 정점에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그 창조자를 집어삼킨 셈입니다. 오늘날 스탈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갈립니다. 러시아 내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는 여전히 긍정적인 지도자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를 물리친 업적이 부각되기 때문이죠. 반면 우크라이나에서 그는 민족 학살의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고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수십 년간의 억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시대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겁니다. 역사는 종종 역설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공포로 제국을 지배한 남자가 공포 때문에 버려진 채 죽어갔다는 것, 누구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스탈린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불신으로 쌓은 체제의 필연적인 귀결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죠.